안녕하십니까.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이 나온 가운데 국내 확진자가 325일 만에 누적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백신 없이 올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하시겠지만 거리 두기와 함께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백신 이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조주현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조주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보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82명입니다. 어제보다 4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646명, 해외 유입은 36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 총 489명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노래교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댄스교실 관련 시설, 시장, 요양원 등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비수도권 중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을 짚어보면 부산에서 가장 많은 31명이 나왔고 충남에서 20명, 울산에서 17명, 경남에서 16명이 확인됐습니다. 주점과 마을회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8,89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 중증 환자는 172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564명이 됐고 치명률은 1.41%입니다. 어제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오늘 확진자 수도 어제만큼 많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죠. 네, 시장이나 음식점, 노래교실, 요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집계에서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의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노래교실 관련 사례에서는 2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89명에 달합니다. 해당 음식점은 노래, 악기 연주 등 무대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곳으로 공연자와 일부 방문객들이 다른 노래교실도 다녀가면서 전파가 됐습니다. 중장년층이 주 고객인데요. 상호 자체가 노래교실인 곳부터 노래 공연이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을 포함해 종로구 3곳, 동대문구 2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시장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시장 상인 19명과 가족 2명 등 총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요양원 1번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9명이 됐고 같은 지역의 요양원 2번에서는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요양원에서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늘어 종사자와 입소자, 가족 등 총 27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회관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 내 경로당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22명입니다. 네,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군요. 정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처럼 특정 집회나 특정 교회나 이렇게 중심을 두고 확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무증상 감염자 그리고 잠복 감염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이 있을까요? 네, 방역당국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이러한 감염 확산세를 통제하려면 검사를 선제적으로 더 넓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익명검사 카드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집중검사 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사도 훨씬 쉽고 간편해집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쓰면 증상, 역학적 연관성 다 상관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데요. 지금은 모두 비인두도말 유전자 증폭 검사, 즉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3주간은 검사자의 편의를 위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훨씬 간단한 검사법을 적극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타액을 별도 검체통에 뱉는 타액 검체 PCR, 30분 정도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장소, 검사 방법 선택 방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익명으로 더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발적 검사자가 많이 늘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검사 비용이 또 자부담을 해야 해서 그런 이유가 또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사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 그리고 증상에 따라 그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조사 대상자거나 의심 환자, 양성이 나온 확진자 등만 코로나19 검사가 무료였습니다. 즉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 그냥 기침이 나는 것 같아서, 목이 아픈 것 같아서 검사를 했다가 음성이 나오면 그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선제적으로 검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이 되거나 별도의 공지기관이 있을 때는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의 무증상, 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선제적인 검사, 더 넓게 검사를 진행해서 숨은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폭증이 낳은 또 다른 문제, 바로 병상 부족입니다. 확진이 된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제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동률은 92%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3개 등 12개뿐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곳은 가용 병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당국의 집계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가 총 282명으로 집계됐는데 사흘가량 집에서 대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가족이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가족 내 전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이게 위험할 걸로 보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코로나19 중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증하는 신규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대형 임시병원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은 신규 확진자가 몇천 명씩 나올 때를 대비한 것이라며 우선은 임시병원인 모듈병원이나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컨테이너형 임시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오늘 임시병상 48개가 만들어지고 서울의료원 분원과 서북병원 등 나머지 3개 시립병원에는 102개를 각각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반적 병상과는 다르고 열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컨테이너를 동원하면 병상은 확보가 됩니다. 다만 이 임시병상을 맡을 의료 인력 확충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주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82명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자도 8명이 늘었고요. 또 위중증 환자도 23명이나 늘어서 172명이 됐습니다. 현재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에 686명, 오늘 682명이 나왔으니까 4명 적게 나왔습니다만 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700명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700명이 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600명, 700명 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갈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300명대에서 순식간에 600명이 나온 것처럼 네. 지금 600명대에서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 못하게 되면은 이 공간을 뚫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기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600명에서 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꺾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다음 주에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더 어려워지면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적으로나 실제로 나오는 지표도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감염 재확산 지수 한 명이 예. 몇 명에게 옮기는가 하는 게 거의 1.5 정도 됩니다. 이게 1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니까 한 명이 1.5명에게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6%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제일 힘든 것은 역학조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감염 확산은 더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지표 모두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2.5단계나 3단계가 전국적 유행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예. 2.5단계와 3단계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5단계에서 3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2.5단계나 3단계나 그냥 2.5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단계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한 이틀, 3일 전에 제안을 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더더구나 창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이면서도 새롭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내는 그런 조치가 네. 나오지 않는 한에는 지금 당장으로는 단계를 존중한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단계 조정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행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수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3단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2.5단계와 3단계가 매우 다르다, 이게. 그러면은 3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2단계에서 2.5단계는 매우 다르거든요. 예. 내용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끝자락에 있을 때 2.5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실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5단계나 3단계는 거의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5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단계를 가본들 이거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지금의 감염은 일상 곳곳에서 나오고 예. 마스크는 거리두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그것과 때문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창조적이고 새롭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늘 주장하셨잖아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계 조정이거든요. 예. 단계 조정은 말 그대로 거리두기가 기본이에요. 거리두기는 사람에서 거리를 띄워둔다는 네. 거거든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는 실제로 거리두기보다 훨씬 유효한 보호수단이니까 지금 모든 시설들
에 대해서 마스크의 온전한 착용 여부로 재평가를 한 다음에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걸 가지고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의 여부를 1차적으로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 더불어서 3일 조건이 해당되나 안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거기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떨어뜨리면서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가지죠. 하나는 마스크의 온전한 착용 여부,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적용이 될 때 이제 밀집도를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실내 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있어서 카페나 식당은 전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실내에 머물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금방 거죠. 어디에서 포장해 나와서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곳은 아예 폐쇄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집이나 배달 음식인 집이나 아니면 바깥쪽에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열 수 있다는 거죠. 마스크를 착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오로지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그럼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네요. 밤 그렇습니다. 9시를 밤 굳이 9시든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학원 같은 데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원에서도 먹을 수 있거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다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3일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소 강의실 인원의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축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결혼식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식장도 음식을 취식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건 다 폐쇄하고 이 3일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카페는 닫았는데 바로 옆 가게인 식당이나 지금 술집은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이나 식당도 어차피 마스크를 여는데 카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과 3일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시설들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그런 방역 조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으로 폐쇄 조치가 되는 거는 재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재난지원금에서의 문제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준도 명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쉽고도 깔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도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 당국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조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영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할 수 있잖아요. 밀집도도 좀 줄였어요. 근데 샤워장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혼재가 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거기를 닫아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마스크를 열 수 있는 지역은 닫고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지역은 실내인 경우는 밀집도를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떨어뜨리면서 운영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정부의 고민은 늘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제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와 방역이 공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기준은 마스크 착용 여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만 5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이동량 감소를 얘기하면서 지난 거리두기 2단계 때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리두기 2.5단계는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오히려 직전 주보다 늘어났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첫 단계가 3개 있을 때 2.5단계는 그때
9월 초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높았기 때문에 단계 조정을 하면서 집합 금지 명령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외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게 지금 단계 조정을 했음에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기후 때문에 단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는 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경각심 차원에서 2.5단계를 이전에 우리가 한번 가봤었잖아요. 네. 또 2.5단계를 하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 자리, 즉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은 600명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300명대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게 이게. 나왔나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가본 2.5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000명이나 2000명 정도 나와야 이제는 옛날같이 경각심을 가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경각심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고민도 단계를 올렸는데 왜 이동량이 줄어들지 네.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시에 왜 확진자가 감소 안 하느냐는 예. 거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 이런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효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가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게요. 3주간 수도권에서 집중 검사를 하는 곳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150여 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증상이 없어도 방문만 하면 그냥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실효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효성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걸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준다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내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원래 마스크를 잘 끼고 평소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을 우려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검사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선별 진료소를 많이 설치를 해서 검사 역량을 높이고 무료로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는 이분들이 조금 이상하면은 검사를 받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주의를 기울일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동선 자체가 뭐 복잡하거나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판을 깔아줘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네. 언제나 문제는 그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3명이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로 요새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병상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병실의 수준이요. 음압병실 같은 수준의 장비가 갖춰지는 그런 곳의 병실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병실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위중증 환자를 다루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음압병상인 시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활치료센터는 늘리고 줄이는 것이 매우 쉽고도 빠르고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중증 환자라는 예. 거죠. 위중증 환자는 지금 가용 병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서울에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지금 12개, 네. 지방에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화 상태라는 거죠. 최근에 사망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 사망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고 나서 감염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가지고 병실을 설치했을 때 위중증 환자를 다루는 게 되려고 하면 예컨대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도 네. 필요하고 또 더더구나 24시간 간호
인력들. 또 이 치료 인력들이 예. 다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예. 컨테이너형은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준비하는 게 용이하지만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거는 위중증 대상자라는 거죠. 위중증 대상자는 컨테이너 형태로는 구현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인력, 예. 시설 등등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처음으로 영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네. 접종 하루 만에 부작용이 2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영국에서 지금까지 40만 명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부작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중증 부작용, 다른 하나가 경증 부작용인데요. 경증 부작용은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에 붓는다든지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약간 피곤하다든지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증상. 예. 이런 경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증 부작용은 첫째, 전신 마비가 온다든지, 예. 두 번째는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세 번째는 바로 호흡 곤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중증 부작용입니다. 예. 백신을 임상시험할 때나 백신을 투여할 때나 언제나 중증 부작용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중증 부작용인가요? 부작용에는 그러니까 사망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도 결과적으로는 중증 부작용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만 명을 영국에서 투여를 했는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증 부작용의 범주에 드는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급성으로 전신적으로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 환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 대상자가 의료진들이나 고위험군이었는데 간호사인 2분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 부작용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영국 보건당국이 즉각적으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중증으로 보이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중증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간호사 2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추가 보도는 없는데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회복기에 있는 것 같고 네. 이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필락시스는 언제나 중증 부작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당국에서는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이 중증 부작용 사례를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동시에 지금 화이자 백신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접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 부작용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전 세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자, 정리할 수 그러면은 이제 일단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이 알레르기 중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접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하면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누구는 계란, 달걀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뭐 먼지 알레르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모두 이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류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땅콩, 누구는 뭐 복숭아, 네. 누구는 먼지, 다 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종류도 다르지만 강도도 다르다는 예, 거예요. 누구는 그러니까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숭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크지 않다, 강력하지 않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뭔지에 상관없이
그 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말아라. 그 알러지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생을 했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맞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예,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특정하지는 않고 예. 오히려 그 물질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강도가 강한 사람은 맞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정리할 수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임상 3상 중인데 긴급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파이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전 데이터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파이자 백신이 임상 3상을 할 때 이렇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임상 3상의 피험자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백신의 피험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자는 아무래도 이 백신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영국 보건당국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보건당국이 대규모 접종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까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보건당국이 실제로 접종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은 기술인 모더나 백신이 있어요. 그런데 모더나 백신도 똑같은 물질인데 2번을 접종합니다. 화이자처럼. 그런데 양이 3배나 많다 그랬죠. 모더나는 3배 더 많은 3배 양을 더 많습니다. 투약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급속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모더나도 급속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확률이 양이 있다. 3배 많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을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자가 모더나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위너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더나 접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나라도 1,000만 명분을 모더나에서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작용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신 투약이 규모가 점점 4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시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은 영국은 사실 자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또 부작용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고 급하게 화이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의 긴급 승인을 받을 정도도 아직 끝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긴급 승인 정도는 나야 적어도 접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자국 백신인데도 긴급 승인을 받을 정도의 요건을 못 갖춘 상황에서 너무도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긴급 승인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해서 우선 자국민에게 맞히면서 워낙 상황이 엄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선구매가 된 게 약 60억 도즈 정도 됩니다. 60억 도즈. 60억 도즈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30억 도즈를 차지합니다.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0억 도즈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긴급히 승인만 되게 되면 아마 접종에 돌입할 것 같은데 영국인 경우에는 자국 백신이지만 아직 긴급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짧게 여쭤보면 일단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걸렸는데 중증을 알았다가 나은 사람은 충분한 면역을 회복기에 획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백신 접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확진자로 확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몸에 생기는 면역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분들도 접종이 권장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 FDA의 입장입니다. 네. 영국 FDA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았던 분들은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접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 내가 감염이 되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이라서 감염된 상황인 줄을 모르고 접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이 시간에서 여러 번 다룬 것처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경우는 예. 향후에 각 보건당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뭐 유효성이나 효과성을 뭐 95%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언론에다가.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하고 운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에서 8도에 잠시 녹였을 때는 5일 정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고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이 깨어져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드 체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예. 않습니까? 만일에 보건당국이나 아니면 각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관을 잘못하든가 해서 백신의 효능이 없는 상태인데 모르고 맞았다는 예. 거죠. 그럼 본인은 백신은 맞았으니까. 맞았는데 예. 정말 효과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크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봐요. 영국 같은 데서는 마스크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대두가 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신 무용론이나 백신 효과 없음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백신에 대한 의혹이 정폭이 되면서 불필요한 상당한 오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예. 보관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 접종이 의무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백신의 접종이 특정 연령군 아니면 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국이 그런 언급을 일단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의무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의무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의 의무 접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강제성을 더 높이고 접종을 더 높일까 이것은 숙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이 길고 긴 터널에서 탈출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